자, 교재 5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24쪽 제3절 조사하기를 위한 개별법상의 제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많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 왼쪽에 이제 보조단을 좀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중요하고, 이제 외국인 토지취득제도, 법정지상권, 분묘유지권, 장사법, 농지법, 그 밖의 제도까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이제 우리 1번 법, 그러니까 이제 공법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그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그 효과라든지 지정 기준이라든지 세부적인 절차는 공법 시간에 이거 자세하게 다 배우셔야 되고요. 제 시간에 여기서 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525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무허가 계약의 효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중개사법도 중요하지만 민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무허가 계약의 효력이 있냐 없냐, 유효냐 무효냐. 근데 이제 같은 유효냐 무효냐도 그것이 이제 확정적 무효냐 유동적 무효냐,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판례가 되게 많아요. 그 뒷장 잠깐 넘겨보시면 판례가 11번까지 이렇게 나가 있는데, 다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판례를 다 모아보면 결론은 딱 두 개예요. 결론은. 그래서 앞에 이제 다시 보세요. 525페이지 오시면 판례 제목에 보니까 무슨 무효하고 무슨 무효라고 이제 구분되어 있죠.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이제 쓰여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제 시간에 다른 거 물으셔도 되고,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7번 잠깐 보세요. 일단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허가 대상의 토지다 라고 가정해 보고요. 이 토지를 거래 당사자들이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럼 이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개념에서 당사자들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허가를 안 받았을까요? 나중에 받을 생각을 갖고 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받을 거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냐면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여기가 허가 구역인데도 그냥 허가 안 받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무효예요. 이 계약 자체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무효를 우리가 무슨 무효라고 하냐면 확정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렇죠? 별 생각 없이 한 거를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하고, 국가 알기를 우습게 알았잖아요. 그죠? 국가 알기를 왜 우습게 알은 거냐면,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라 그랬더니 허가 없이 계약을 했으니까 법 질서를 위반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이 당사자들을 토지 가격의 30% 이하 상당액의 벌금형을 과하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2년에 3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형벌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3년에 2천, 1년 1천, 이거 우리 많이 봤었는데 2년에 30%는 매우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 아주 잘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30%는요. 30%는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싸게 산 사람, 판 사람 이거 그 벌금 많이 내고 이게 아니라 일정하게 내는 거죠. 왜냐하면 공시지가 기준에서 2년에 30%니까. 확정적 무효는 글자 그대로 뭐라는 거예요? 무효인데 뭐가 될 가능성이 없는 무효. 유효가 될 가능성이 없는 무효가 그대로 확정되어진 무효를 말한다. 자, 근데 이번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앞에
허가를 받을 거를 뭐 했다 그랬죠? 전제했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허가를 받을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받을 거가 아니고요. 나중에 받을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일단 우리 뭐 먼저 하자. 계약 먼저 하자. 마음 변하기 전에. 근데 이 사람들은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이 위하고 아래의 차이는 뭐냐면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하나의 의사죠. 의사. 그러니까 허가의 의사가 여기는 없었던 거고요. 여기는 허가의 의사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 허가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심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 이게 밖으로 표시가 돼야 돼? 밖으로 표시가 돼야지.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러면 이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계약서에다가 본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허가 대상 토지의 매매 계약으로서 당사자들은 무엇을 받을 것을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하는 계약임이라고 그 문구를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의 차이예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허가를 받을 의사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유효 무효? 아니 유효 무효만 결정해 보세요. 유효 무효. 무효인데 무효인데 무슨 무효냐면 이거를 소위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 아주 중요합니다. 별 3개.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무효래요? 유동적 무효. 그럼 유동적 무효라는 거는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왜 처벌하지 않냐면 이 사람들은 의사가 있었어요. 무슨 의사가 있었어? 허가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허가를 받겠다는데 뭐. 그러면 여기서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은 뭐냐면 현재 무효예요? 아니면 현재가 유효야? 현재 무효. 현재 무효라서 어떤 것도 요구하면 안 돼. 무효니까. 계약은 아직 효력이 없는 거니까. 근데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나중에 뭐가 떨어지면 허가가 떨어지면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는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유효로 바뀌는 유효로 변경되는 현재 무효 상태를 말해요. 이 현재 무효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무효라는 거예요. 왜 무효예요? 허가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당사자에게 뭐 중도금 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계약상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언제 유효로 바뀐대요? 허가 떨어지면. 그때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는 현재 무효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알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27페이지 올게요. 527페이지 하단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허가를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거기다가 채색하면 하죠. 허가를 받으면 무엇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오늘 검인 받으러 보는 것이 2개 나왔네요. 무엇하고 무엇하면 검인이 의제되죠?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 배운 거하고 정리하면 부동산 거래에 신고하면 검인 의제됐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뭐 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검인이 역시 의제됐죠. 그죠? 그 2가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를 받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에 무엇을 받은 것으로 보냐면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본다. 거기도 채색해 주시고요. 허가 받으면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본다. 그거는 별표도 좀 잡아 주시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무엇은 받은 것으로 본대요? 농취증. 왜냐하면 취지가 같거든요. 취지가. 그러니까 허가를 해줄 때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해보고 허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본다. 이후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요. 뒷장 넘기시면 2번에 외국인 토지법상의 토지 취득제도 제목에다가 별표 2개 해주시고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우리 그 공법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서 중요도로 따진다고 하면 어차피 이제 공법에서도 배우기도 하니까 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외국인 토지 취득제도는 이 법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출제는 뭐 100%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외국인은 누구라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 우리나라 국적도 있고 외국 국적도 있고 2개 다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내국인이에요?
내국인이죠. 우리나라 국적 있으면 무조건 내국인이고 없어야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외국 법인도 여기에 들어가요. 외국 법인.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뭐 할 때만요, 취득할 때만 이 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칠판을 잠깐 볼게요. 자, 서울에 있는 토지를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이 경우에 외국인 토지법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적용돼야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겠지. 왜요? 외국인이 취득하니까. 그럼 이번에는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한국 토지를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자, 왜 적용된다? 외국인이 취득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인이 뭐 할 때 이 법이 적용된다? 취득할 때. 무조건 외국인이 취득할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호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529페이지에 보면 상호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상호주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나라 국민도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할 수 있어요? 토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그 나라 국민도 우리나라에 와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생기는 거죠. 그걸 상호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외국인 토지법 제도는 의외로 간단한데 딱 두 개예요. 3번에 보면 신고에 의한 토지 취득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다 제목에다가 한번 채색해 보시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일단 뭐 하고 취득하래? 신고 제도가 있대요. 내용은 이따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뒷장 넘기시면 양가로 4번에 보면 허가를 받아가면서 취득하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도 제목에다가 채색,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뭐? 신고 아니면 허가. 신고 아니면 허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허가는요, 사전에 허가 구역을 정해놨어요. 허가 구역이 4개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이 허가 구역 4가지는 암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은데, 간단히 첫 번째 1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 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으세요. 군사시설의 시설보호구역의 군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은 문화재 보호구역을 말하는데 맨 앞에 문자 동그라미, 문화재 보호구역의 문, 맨 앞에 문. 그 다음에 3번은 생태와 경관보전지역의 생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생태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은 끝부분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나오죠. 거기는 야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하신 것만 한번 좀 불러볼까요? 군문생야. 군문생야는 외국인 토지법상의 사전허가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좀 칠판에다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제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랬죠. 뭐 아니면 뭐 한다 그랬어요? 신고 아니면 허가. 자, 근데 신고는 사전에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사후에 할 것 같아요? 사후예요, 여기는. 그리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위에다가 적어놓은 거고요. 허가는 개념적으로 당연히 사전이겠죠. 그리고 예외예요. 그래서 이걸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신고 지역이고 일부적으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고는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원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가 있겠고요. 계약 외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체결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체결일부터 60일 내에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60일 안에. 자, 여기서는 60일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60일 안에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첫째 시간에 배웠던 뭐하고 똑같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하고 중복되죠. 예, 그러면 무슨 신고하면 무슨 신고 면제 이렇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이 신고를 면제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이 이 신고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왜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경우는 있겠죠. 교환 계약. 교환 계약. 교환 계약은 여기에 들어가겠네. 그죠? 예, 왜? 교환은 뭐 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니까 이의 신고를 해야 되겠지. 외국인이 자기가 뭘 하나 이렇게 외국에 있는 뭐 부동산을 주고 우리나라에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건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경우는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이라는 거.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은 뭐 이런 거 있죠. 상속 같은 거, 경매, 판결,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취득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취득일부터 몇 월 이내에 신고하냐면 6월 이내. 여기는 취득일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럼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상속하고 경매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상속하고 경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상속은요, 취득일이 언제예요? 상속에서의 취득일. 사망시, 사망시라고 하면 되겠지. 사망시. 피상속인 사망시. 경매에서의 대금 만납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때부터 6월 안에 신고를 하면 돼요. 계속 보유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내국인이었는데 국적을 뭐로 바꿨어요? 이렇게 외국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꾸잖아요. 뭐 이 나라가 살기 싫어서 바꾸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해서 바꾸는 사람도 있죠. 살기 싫어서. 또 군대, 군대 가기 싫어서 이제 바꾸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바꾸는 사람이 뭐를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한대. 부동산을. 예. 그 부동산 중에서도 뭐 토지를. 예. 그러면 신고하고 소유해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국적이 변경일로부터, 국적 변경일부터 몇 월 안에? 6월 뒤에 이렇게 신고합니다. 국적 변경일 6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거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요거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가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입니다. 요거는 이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6월짜리 신고를 안 하면 요거 제재는 조금 낮아져 가지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허가는 사전에 허가를 받는 구역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죠? 네? 사전에 허가를 받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가지 구역 암기 코드 한번 좀 불러봐 주실래요? 아까 우리 암기하셨던 거. 군, 문, 생, 야, 이렇게 네 개 있었죠? 군문생야. 이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볼게요. 군이 뭐였죠? 예, 군사시설 보호구역. 칠판만 보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책 보시면 부정행입니다. 자, 문은요,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예, 생은요, 생태와 경관보존지역. 생태와 경관보존지역. 야는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꼭 암기하세요. 군문생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포인트. 군문생야. 요거 빼고는, 요거 4개 빼고는 무조건 다 신고지예요. 요거 4구역 빼고는 다 뭐? 신고. 요거 4구역만 허가제. 사전 허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 허가 위반하게 되면, 사전 허가를 위반하게 되면 2년에 2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 그럼 이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얘하고 저거하고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우리 국토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제재가 얼마였죠? 2년에 30%. 여기는요, 외토법은요, 2년에 2천.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위원이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겠죠, 위치를. 2년에 2천, 2년 3천을 위치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잘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 애들은 특히 그 선진국 애들은 이런 개념 자체를 잘 몰라요. 30%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밥값이 2만 원이 나왔는데 30%를 내가 부담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방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2만 원에 30% 계산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 금방 됩니다. 2만 원에 30%. 예. 근데 외국 애들은 그거 절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외국 애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계산기 있어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계산 못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식간에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 애들한테는 어떤 말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0% 이런 말 붙이지 않는다. 왜? 어려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세요. 외국 애들한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2천만 원 내래. 예, 2천만 원, 너 2천만 원. 그럼 심플하잖아. 2천만 원 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30% 이렇게. 예. 이해하셨죠? 예, 요거 구분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출 때 100% 이루어지는 거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 외국인 토지 취득제도. 자, 우리 이제 교재 몇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냐면 536페이지. 네, 536페이지. (536페이지) 536페이지. 3번에 보면 법정지상권 나와 있죠. 네, 법정지상권은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제목에다가만 좀 우리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예, 민법 선생님이 이거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지만 제목만 볼게요. 1번에 305조 있죠. 305조. 예, 305조에다 채색 한번 해보시고 2번에 보면 관습법 있어요. 그죠? 예, 관습법에다가도 채색해 주시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리고 3번에 보시면 366조 있죠. 그죠? 366조 역시 채색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4번에 보면 가담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다 채색해 주시면 되고 5번에 보면 임목에 관한 법률 여기도 채색. 예. 그러니까 총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정지상권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5개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뭐를 좀 정리해 드릴 거냐면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잖아요. 예. 근데 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과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여러분 약정지상권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이 말은 생략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민법 시간에 지상권 하면 위에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거. 그러면 얘는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법정자를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얘하고 혼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상권이라고 쓰고 얘는 법정지상권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 이걸 합쳐서 지상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약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약정으로, 계약으로. 네, 근데 요거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 305조 있다 그랬죠. 305조 민법. 네, 그 다음에 몇 조 있다 그랬죠? 366조. 네, 그 다음에 뭐 있다 그랬어요? 관습법. 네, 그 다음에 뭐 있죠? 가담법. 그리고 무슨 법? 임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예, 그리고 또 여기다 제가 하나만 더 붙여보면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배우셔야 하는 분묘기지권도 일종의 갈래를 치면 법정지상권의 한 갈래예요. 분묘기지권까지 총 6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305조, 366조 중에서 민법 시간에 얘가 잘 나옵니다. 보통은 얘가 거의 한 98% 정도는 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 3개는 요거 4개는 여기까지 4개는 지상에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냐면 지상의 건축물. 그죠?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면 토지는 갑거, 지상의 건축물이 을거, 이럴 때 인정되는 게 이제 법정지상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상권은 지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냐면 임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임목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임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임목이 뭐죠? 임목?
나무라고 제가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임목을 제가 한 수십 분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수목이라고 한 적은 있어도 나무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제 나무는 이런 게 다 나무예요. 여러분 앉아 계신 책상도 나무고, 땔감도 나무고, 나무라고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수목이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수목이 뭐죠? 그러면 나무하고 수목의 차이는 뭐예요? 수목은 심어져 있는 거. 나무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나무죠. 나무라고 하시면 안 돼. 앞으로 뭐라고 하셔야 돼? 수목. 그 대신 수목 중에서도 뭐 된 수목?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합니다.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나무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지상의 건축물이나 임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지상에 뭐가 있고요? 분묘가 있고 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세 가지를 위해서 인정되는 거네. 뭐? 건축물과 임목과 분묘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토지가 하나 있고요. 토지가 있고요. 그렇죠? 지상에 뭐가 있거나 건축물이 있거나 임목이 있거나 분묘가 있는데 그 지상에 뭐 하고요? 그 토지하고 지상의 건물이나 수목이나 분묘의 소유자가 누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때 지상의 건물 소유자, 임목 소유자, 분묘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뭐라 그런대요?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민법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 539페이지로 오세요. 5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분묘기지권 제목에다가 일단 별표를 하나만 해주시고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 이유가 민법 시간에도 배우시긴 하겠지만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민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하고 우리 법에서 다루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칠판 잠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에서요. 우리 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요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법에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공법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서는 공법에서는 어느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거냐, 그리고 지정은 누가 할 거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지정을 했을 때 어떤 면적에서 허가를 받을 거냐, 허가 대상 면적 이런 거. 그런 게 중요하지 공법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법마다 그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분묘기지권은 일단 지상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뒷장 넘겨보세요. 540페이지. 성립요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성립이 되면 하나만 충족이 되면 성립이 되는데 1번, 3번 중에서요. 2번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2번이 좀 중요한데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까지 밑줄.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예요. 제가 여러분 동의나 승낙 없이 여러분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대.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철거하라고 하겠죠? 철거하라고. 근데 이제 마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즉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몇 년 버티면 20년을 버티면 철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20년을 버티면 못 하냐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어디에 나왔냐면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때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평온공연하게라는 뜻은 소유자가 나가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뒀다 이 말이야. 몰랐거나. 그러면 평온공연하게 드러내놓고 내가 점유를 하게 되면 그 하나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밑줄 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밑줄을 어디다 치셨냐면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 근데 이게 언제 이후에는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이 없냐면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불법적인 점유로 봅니다. 불법이에요. 그게. 그 점유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시효취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이. 예, 그러면 최소한 언제 전에 분묘를 점유했어야 말하자면 시효취득이라는 게 있죠. 2001년 1월 12일 전까지 불법으로 설치한 사람은 앞으로도 시효취득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언제 이후부터는 불법이라고요? 2001년 1월 13일. 그러면 2001년 1월 13일 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따 다시 볼 건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날이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불법 분묘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날짜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시효취득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점유를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시효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자는 두 번째 줄 중간분에 보면 누구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이런 말 나옵니까? 종손. 여러분 거기 종손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종손이 누군가요? 종손. 종손은 돌아가신 분의 누구? 큰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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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들 이렇게를 종손이라고 합니다. 다시 종손이 누구라고요? 큰아들, 큰아들, 큰아들을 종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은 아들은 종손이 될 수 없나요? 네? 큰아들이 어떻게 죽으면 작은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절가사망. 절가사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종손이 뭐 없이 후손 아니고 자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아들 없이 아들 없이 딸은 있어도 필요 없고요. 뭐 없이 아들 없이 사망하는 걸 절가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손네 집에 뭐가 없는 거 아들이 없는 거 딸은 100명 있어도 안 되고 아들이 없는 걸 절가라고 해요. 절가. 그러면 누구한테 넘겨준대? 동생한테. 이걸 차종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종손네 집에 아들이 있으면요. 그럼 그 아들이 되는 거야. 종손네 집에 아들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종손이야. 근데 종손의 동생한테 넘어가는 건 무슨 종손? 차종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제 새로운 판례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범위가 있는데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가운데입니다. 분묘의 기지 주의의 공지를 포함한 거기까지 채색을 좀 해볼게요. 분묘 기지 주의의 공지를 포함한데 자 제가 분묘를 좀 잠깐 그려볼게요. 이게 분묘입니다. 여기 이제 돌아가신 분이 묻혀 있다라고 한번 보면 자 그러면 여기만 달랑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묘에 가면 그 뭐 하지요? 이제 저 묘에 가면 뭐 해요? 절하잖아, 절. 절을 어디서 해요? 여기 위에 올라가서 하진 않잖아요. 그럼 어디서 하냐면 묘 앞에서 뭐 이렇게 뭐 하나 놓고요. 이렇게 그 상속 놓고 음식 같은 거 차려 놓고 여기에서 쭉 서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인정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지. 자 그런데 A라는 집안은 자손이 30명이고 B라는 집안은 자손이 3명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30명이 와서 절하는 거하고 3명이 와서 절하는 거하고 달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주위의 공지를 요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공지까지를 인정해 주되 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 번째 줄입니다.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한다. 여기다 채색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묘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묘마다. 그러면 정리할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다, 없다. 일정한 기준이 없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계속.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대요. 이거 굉장히 불확실한 소유권을 지금 갖고 계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치명적인 어떤 해를 가한다는 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 나라라면 이런 거 인정해도 괜찮아요. 땅이 넓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땅이 어때요?
아주 좁잖아요. 좀 좁은 거 가지고 아주 좁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가장 좁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른쪽에 5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존속기간이 있어요. 존속기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분묘 기지권은요. 세 번째 줄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라고 되어 있죠. 예,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데 그러니까 만약에 분묘를 100년만 합시다. 그럼 100년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분묘에 관한 약정을 달리 하지 않는다는 관습. 그러니까 그런 관습이 없어요. 약정을 정하는 관습. 그럼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줄 맨 끝자부터 채색을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맨 끝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리자가 에서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면 돼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 언제까지 그러면? 에? 말 그대로 영구무한적으로. 그러면 소유권보다 더한 권리죠. 소유자가 100번이 바뀌던 1000번이 바뀌던 분묘기지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존속이 된다는 거죠. 엄청난 대주죠. 그러면 봐요. 자, 이 묘가 몇 년 된 거냐면 한 2000년 정도 된 거예요. 2000년 정도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묘는 파보면 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예. 근데 후손들이 계속해서 여기 찾아본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땅은 앞으로도 2000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 2000년 동안도 후손들이 계속 찾아볼 거래. 그러면 계속해서 뭐여야만 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묘해야 하지. 이런 잘못된 제도가 어딨냐고. 도합 4000년이나 묘로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 사람을, 그것도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을 위해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게 자기 땅이래 남의 땅이래. 남의 땅을. 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분묘 기지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장 넘겨볼게요. 543페이지 가보시면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 거기 제목 옆에다가 한번 연도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 법은 언제 만들어졌답니까? 2001년 1월 13일 시행이라고 좀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이거를 먼저 구분을 해드릴게요. 분묘기지권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공인중개사법에서의 포인트, 자, 두 개. 일단 분묘기지권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까지냐? 원칙은 주위에 공지를 포함한답니다. 빈 땅을 좀 포함하겠다는 거죠. 빈 땅을 좀 포함하겠대. 네. 그런데 그 빈 땅이 얼마나 포함될지는 모른대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 얘기를 참 자주 쓰거든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한대. 이 말이 그냥 국어적인 그냥 그 문장의 구조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한다. 이 말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요. 정말 무책임한 얘기예요. 왜 무책임한 얘기냐면 그때그때마다 달리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의 분묘가 2천만 기가 있으면 2천만 기마다 다 정해주겠다는 거지. 누가? 법원에서. 소송을 붙으면 소송에서 정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 2천만 건의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분묘기지권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예요. 그 공간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0제곱미터를 인정할게, 뭐 50제곱미터를 인정할게 이렇게 면적으로 인정해주면 간단한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분묘기지권이요. 분묘기지권이 시간적 범위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시간적 범위. 자, 시간적 범위는 원칙 예외로 한번 나눠봅니다.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은 약정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약정 기간에 따른데, 근데 우리나라는 약정이 되게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권리자가 일단 있어야 되고, 권리자가 분묘를 수호하려는 의사와 봉사하려는 의사, 이런 건 이제 태도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게 있는 한 영구히 존속한대요. 이게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거죠. 기간이 없다는 건. 자, 그러면 여기서 분묘기지권의 존속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분묘기지권의 존속 요건 세 가지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분묘기지권이 존속되려면 첫째 누가 있어야 돼요? 권리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묘 있어야 되고, 분묘 없으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거 있지 않겠죠. 이게 물권이니까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수호봉사의 의사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권리자는 누구가 원칙이라고 했죠? 아까? 장손 아니고요. 종손. 장손하고 종손은 조금 달라요. 종손은 큰 집으로만 내려오는 거. 큰아들, 큰아들, 큰아들. 이걸 이제 종손이라고 해요. 그러면 작은 집에 큰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작은 집에 큰아들. 그건 장손이긴 하지. 종손은 아니고요. 그럼 원칙은 누구에게만 있어야 되는 권리라고 그랬죠? 아까 종손. 근데 종손 사망하면, 절가 사망하면 대가 끊겼다. 그럼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차종손. 차종손이 누구라고 했죠? 동생이요. 동생. 동생. 친동생 없으면 사촌.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종손들이 우리나라에 잘 안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름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 그럼 어디에 사냐면 외국에 많이 살아요. 실제로 종손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서 살더라고요. 그러면 이 종손이 돌보지도 않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나오잖아요. 그걸 대법원이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그러면 종중이 돌보면 종중한테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수호 봉사를 누가 하면, 종중이 하면 종중한테 넘긴다. 이런 판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의 생각은 절대로 이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손이 외국 나가서 요새 많이 살으니까 누구한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종중. 종중은 있잖아. 종중이라는 건 어떤 그 같은 성씨를 쓰는 그 단체, 뭐 그런 것들을 종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권리자는 안 없어지겠네? 그렇죠? 안 없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자, 그러면 분묘도 뭐 하지 않는 한 안 없어지겠어요? 철거하지 않는 한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분묘는 뭐하고 뭐로 구성이 되는 거죠? 분묘가 봉분하고 플러스 유골, 안에 있는 유골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변수가 하나 있는데, 철거가 안 돼도요, 뭐가 지면 이게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홍수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홍수가 져가지고요, 말하자면 홍수가 이렇게 졌다고 칩시다. 봉분이 쓸려 나간 거야. 봉분이. 뭐는 남아있고 유골 남아있고, 그럼 분묘기지권 존속된다 안 된다? 존속된다. 왜 된다? 유골이 중요한 거야. 유골. 뭐보다? 흙더미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유골. 봉분은 흙더미. 이거는 뼈.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뼈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유골. 그런데 홍수가 져서요, 뭐까지 다 쓸려 나갔으면요, 유골까지 다 쓸려 나갔으면 소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멸실이면 소멸입니다. 멸실, 소멸. 그 대신 멸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 봉분을 기준한다, 아니면 유골을 기준한다. 유골 기준한다. 얘를 기준한대요.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떠내려가고 뭐만 딱 남았어. 이렇게 유골만. 그래도 분묘기지권은 존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호봉사는요, 의사나 태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호하려고 하는 거는 그 분묘를 종손이 지키려고 하는 의사 혹은 태도가 있는 거고, 봉사도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몇 번 가고 안 가고 이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의사나 태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권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종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종손이, 나는 외국산이라고 외국에 사는 지 오래돼가지고 종중이 관리도 안 하고 있고, 나는 의사가
분묘 이거 수호 봉사의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종손이 포기각서를 만약에 써주면, 자 무슨 각서를 썼다고요? 포기각서. 그러면 아직 뭐가 있어도요. 그러니까 분묘가 남아 있어도, 멀쩡히 남아 있어도 소멸입니다. 왜 소멸될까요? 이건 의사예요. 그러니까 종손의 의사 내지는 태도이기 때문에 종손이 포기한다는 각서만 있으면 소멸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무적으로 산이 하나 있어요. 야투만한 임야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임야에 분묘가 한 50기가 있거든요. 50기? 근데 이 50기 정도 임야가 있는데 이게 한 집안 사람 거야. 한 집안 거. 그러니까 한 집안 사람 거니까 종손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는 거야. 근데 이 임야가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도할 사람이 있어. 이거는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거고 소유자는 별도로 있잖아요. 이 사람은 10억만 받고 싶대요. 근데 이 땅을 살 사람이 있어. 그리고 꼭 사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를 얼마까지도 사줄 생각이냐면 20억까지도 사줄 생각이야. 그럼 이거 당장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걸림돌이 있어요? 분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사고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개공인데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만 해결해 주면, 뭐만 해결해 주면, 분묘기지권만 해결해 주면 10억 주겠대요. 이거는 중개보수가 아닌 거야. 에? 이건 중개보수가 아니고 이거는 컨설팅비로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이건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을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럼 분묘기지권을 해결해 주려면 누구를 일단 만나야 되겠어요. 종손 만나야지. 종손을 만나서 일단 어떻게 해요? 만나자마자 포기각서 좀 써주세요. 그러면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예. 왜 써주겠어 그걸 종손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술을 먹는다든지, 예? 예, 뭐 돈을 준다든지 뭘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만 받아내면요, 각서만 받아내면 이거는 막바로 소멸입니다. 뭐가 있어도요, 분묘가 있어도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10억 버는 거야, 말 그대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소멸시킨 경우도 있었었냐면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에 임야가 하나가 있었는데 한 200기 정도의 분묘가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 그 종손이 있었었는데 땅은 벌써 이제 다 그 집안이 망해 먹어가지고 다 팔렸고 이거를 이제 팔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사고 싶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 분묘기지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분묘기지권을 깨버렸냐면 이제 돈을 준다 뭐 어쩐다 해도 이 종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펜스를 쳤어요. 이렇게 펜스를. 그래서 그 임야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펜스를 다 쳐가지고요. 2m 정도 높이로 펜스를 쳐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키웠겠어요? 소유자가? 개 말고 염소를 키웠는데. 네, 염소. 염소를 왜 키웠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염소를 키우면 저는 염소를 뭐 키우지는 않았는데 염소를 키우면 그런 됩니다. 염소가 그 발굽이 있잖아요. 발굽이 되게 날카로워가지고 염소가 이제 그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뛰어놀잖아요. 염소가 자유롭게 방목하니까 여기다가 그럼 이게 팍팍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이게 다 없어진대요. 이게 팍팍팍 패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막 뜯어먹잖아. 이 그 풀 같은 거는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합의를 보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간 적이 있는 그런 이게 그 분묘기지권 염소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분묘기지권을 깨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의 포기각서만 있으면 소멸이라고요? 종손의 포기각서. 그러니까 결론 한번 내볼게요. 분묘기지권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도인가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도 같아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이 의사를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위한 제도라는 거야? 후손 중에서도 다른 후손은 따지지도 않아요. 대부분이. 누구? 오로지 누구? 종손 한 사람을 위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래서 종손의 포기각서만 있으면 소멸이다. 이런 쓸데없는 제도를 뭐하러 인정하냐고. 반드시 이거는 폐지가 될 제도고요. 이제 장사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장사법은 아까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2001년 1월 13일 시행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법을 만들어진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이거가 가지고 있는 분묘기지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뭐 하기 위해서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장사 등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분묘 설치 면적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없었던 제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딱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개인묘와 공동묘로 나눠서요 제한하고 있고, 개인묘는 몇 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와야 되냐면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어요. 무조건 30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분묘기준권은 명확한 뭐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기준. 근데 장사법은 기준이 명확하죠. 개인묘는 몇 제곱미터 이내? 30. 초과하면 안 되는데 초과하면 처벌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는 한 기당 10제곱미터, 합장을 할 때 15제곱미터를 역시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모든 분묘에 다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기준들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30, 10, 15 이런 숫자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초과하면 장사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 두 번째, 분묘의 설치 기간을 제한할 거예요. 자, 요거는 원칙 예외로 나눠 볼게요. 모든 분묘는 원칙적으로 몇 년만 있을 수 있냐면요 15년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가장 반대가 심했던 게 요 존속기간 15년이거든요. 너무 길다고 짧다고 15년이면 안 썩으니까. 그래서 이 예외를 인정해 줬어요. 15년씩 3번을 3회를 연장해 주겠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 합치면요 15년 원칙 3번 45년 연장해 주는 걸로 합치면 최장 몇 년이에요? 60년이죠. 그렇죠? 최장 60년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럼 60년 지나면 뭐 해라? 60년 지났어. 그러면 뭐 해라? 이장해라? 이장하라 그러면 안 되지. 이장하라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분묘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60년 지났어. 그러면 이장하면 안 되잖아. 이장하면 다시 또 60년이 또 생기니까 이장하면 안 되고. 그러면 봉안으로 가는 건 어때요? 봉안으로 하는 거 안 되고, 이것도 하나의 그 매장하는 것이니까, 이저 그 장사 지내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래? 그냥 철거하라는 거예요. 철거. 없애버려라 이거야. 없애버리래. 60년 지나면. 그러면 철거하면 흙은 다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흙 파보면 거기 안에 안 썩은 뭐가 나오겠어요? 유골 조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장사법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 속에 묻어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 속에 묻어 버린다. 자, 그러면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땅 속에 묻어 버린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묻는 게 중요한 거야? 버리는 게 중요한 거야? 버려버리래. 그 대신 그 쓰레기 봉다리다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 버리래? 땅 속에다가. 그 대신 봉분을 또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다시 설치하는 거니까 그냥 땅 속에 묻어 버리는 거, 이거를 철거라고 합니다. 근데 몇 년밖에는 안 된대. 60년. 이 60년은 모든 분묘가 다 적용이 되는데요. 국립묘지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국립묘지까지. 근데 국립묘지에서도 적용되는 묘역이 조금 다르고요. 국가 원수급 묘역들, 뭐 이런 묘역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되고, 뭐 장고나 이런 거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0년만 지나면 다 철거해야 됩니다. 모든 분묘가 다 여기에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묘 자체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묘도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묘 자체가 문화재적인 가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옛날의 묘들이 있잖아요. 뭐 세종대왕 왕릉. 이런 거는 손댈 수가 없는 거죠. 문화재니까. 근데 최근에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묘 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이었으니까 어디로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죠? 국립묘지로 대통령 묘역으로 가실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그 고향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고향으로 갔는데 봉하마을로 갔는데 그 마을에 이제 묘역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 해당 지자체에서 이거를 문화재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묘역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영구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있으려면 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문화재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건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법의 적용을 안 받고
또는 시조묘 같은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시조묘. 시조묘. 그러니까 시조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예? 뭔 시가 우리가 없을까요? 우리가 뭐 가령 황씨가 있다고 칩시다. 황씨가. 예. 그러면 황씨의 시조가 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나의 묘는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시조니까. 예. 그럼 이런 성씨를 만들 수 있냐? 있어요. 시조를 창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영구적으로 있고 싶으시면 뭐가 되시면 돼요? 시조가 되시면 영구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빼고는 다 60년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 자, 우리 교재를 좀 잠깐 보면서 부연 설명을 좀 잠깐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 544페이지, 544페이지 양가로 6번 한번 볼게요.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세 줄 다 중요한데요. 이게 개정까지 좀 돼서 더 중요한데,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m를 띄워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법에 의하면 개인 묘지하고 가족 묘지는 200m만 띄우면 된대요. 근데 원래가 300m를 띄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300m를 띄우고 보니까 묘를 쓸만한 땅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왜냐면 도로, 철도, 하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300m까지 다 제한을 하다 보니까 묘를 쓸 수 있는 땅이 없고, 겨우 찾으면 막 부르는 게 값이고 막 그렇거든요. 뭐 한 3평 사는데 막 1억 달라고 하고 뭐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시골 땅인데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좀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200m로 20호 이상 인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는 역시 500m를 띄워야 하는데, 이것도 개인 묘지하고 가족 묘지는 좀 완화시켰어요. 300m로. 이게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좀 출제될 타이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m하고 500m인데 개인 묘지하고 우리 그 가족 묘지는 조금 완화된다는 거. 300짜리는 몇 미터로 완화? 200. 500m짜리는 300. 이런 식으로 좀 완화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7번에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자, 그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몇 년이 끝난 분묘를 말하는 거겠어요? 몇 년이 끝난 거? 60년이 끝난 거. 그렇죠? 60년이 끝난 60년이 끝난 그 분묘는 몇 년 안에 철거? 1년 안에 철거 해야 되는데, 그 1년 안에 철거를 하는데 안 하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밑에 줄에 보면 몇 년 몇 천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년 1천. 거기 1년 1천에다 여러분 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누구를 처벌하겠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절대로 종손을 처벌하지 않고요. 종손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종손을 처벌하겠어요. 그래서 종손을 처벌하면 종손은 거의 교도소에서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구를 처벌하겠어요? 거기에 이제 그 1번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연고자 이런 말 나오죠. 연고자를 처벌합니다. 종손을 처벌하지 않고요. 연고자. 그럼 연고자는 누구냐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제일 연고자예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제일 연고자. 근데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가실 가능성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 안 계시면 누가 되겠어요? 배우자의 돌아가신 분의 자녀인데 자녀. 근데 자녀인데 연장 자녀 순으로 징역을 가요. 연장 자녀 순으로. 그럼 만약에 딸이 큰 딸이다. 그러면 징역을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딸이 가는 거예요. 큰 딸이. 만약 이제 아들이면 아들이 가는 거. 연장 자녀 순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누리는 거는,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권리를 누리는 것은 오로지 누구만 누린다고요? 종손. 근데 의무나 어떤 처벌을 받는 거는 누구가요? 연고자들이 어떤 처벌이나든가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자연장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자연장지가 이제 2008년도에 신설된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땅도 좁고 가뜩이나 이제 분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이제 자연장지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요. 근데 왜 빠르게 보급되고 있냐면 분묘를 설치할 땅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빨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고, 지금 우리 2015년 9월 1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그 국회에 낸 자료에 의하면 전국 통계 치에 보면 화장률이 78.8%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율이라고요? 화장하는 율이요. 그러니까 100분이 돌아가시면 이 중에 몇 분 정도가 화장한다는 거예요. 8분 정도, 80명 정도가 화장을 한다는 거죠. 매장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밖에는. 근데 이 중에서 한 50% 정도는 자연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장이 아주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굉장히.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자연장을 화장하고 자연장을 안 하면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봉안, 옛날에 납골이라고 했던 거죠. 봉안을 해야 되는데 봉안당도 굉장히 비싸요. 봉안당도. 그러니까 봉안당도 왜 TV에 보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딱 돼 있고, 여기다 이제 뭐 하나 넣어놓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드라마에 보면 나오죠. 이게 봉안당인데 눈높이에 있는 요거 봉안당 있잖아요. 요거 한 3천 정도 해요. 눈높이에 있는 봉안당 이거 2천에서 3천. 맨 밑에 거는 뭐 한 1,000만 원, 500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눈높이에 있는 거는 막 3천, 5천, 막 비싼 데는 1억 정도 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싸서 못 하는 거야. 비싸서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연장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장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의 읽어보겠습니다. 기억번.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쭉 채색해 주십시오. 수목이나 하초나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 여기까지 채색해 주시고요. 자연장의 포인트는 일단 화장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골을 그냥 매장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형태로 매장하랍니까? 골분 형태. 골분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뼈가루를 묻어주는 건데 끝에다가 우리 가루 한번 열어주시고요. 골분을 묻을 때 관 사용할 수 없고요. 용기 사용할 수 없고요. 봉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연장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뼈가루를 파고 나서 땅 파고 나서 묻고 덮어주는 거죠. 아무 표시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땅 속에다가 뭐를 묻고 덮어주는 개념이에요. 뼈가루를 묻고 덮어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자연으로 뭐 되어지겠어요? 이렇게 분해되어지겠죠, 그죠? 즉시. 그런 개념을 자연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관 같은 거, 용기 같은 거 이런 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2번에 내려가 보시면 자연장의 방법은 30cm 이상 깊이로 묻어줘라 이런 말 되어 있고, 끝부분에 보면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에 무슨 용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 분해되는 용기는 제외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용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 한번 여러분 개발하실 수 있으면 3대가 먹고 살 거예요. 그거를 한번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무는 안 돼요. 나무는 자연적으로 분해 안 됩니다. 나무는 땅속에 들어가면 몇천 년이 지나도 썩지를 않기 때문에 나무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 이런 거 있죠? 도자기가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지.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무에서는 종이에다 싸서 묻고 있거든요. 종이. 근데 종이에다 싸서 묻는데 그 종이도 몇십만 원이야. 그러니까 질감이, 느낌이 무슨 정도 질감이 나면서 도자기 같은 느낌이 나면서 땅속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으면, 썩을 수 있으면 그건 정말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지금 현재 개발되는 게 없거든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러면 정말 돈 되는 거예요. 아이템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저랑 반반 해도 되고요. 돈은 제가 낼게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어떤 분이 설탕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도자기 형태로 빚어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쁘긴 하더라고. 이렇게 그 실물을 한번 만들어도 봤어요. 그거를 재작년에. 근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 왜 안 되냐면 설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땅 속에 들어가면 뭐가 끼겠어요? 벌레가 껴서 그거를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별로 원하지 않겠더라고.
예, 벌레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 예. 밥도 당연히 안 되겠. 벌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밥을. 예. 그래서 박이요? 그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없잖아. 박을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해? 예. 그 박도 안 돼. 박도 벌레가 이렇게 벌레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한번 잘 생각하면 고민 한번 해보시고 아이템이 생각나시면 저한테 한번 오세요. 돈은 제가 낼게요. 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봅니다. 예, 넘겨보시면 자연장의 이제 설치 제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분묘를 설치할 수 없으면 뭐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장도 당연히 설치할 수 없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547페이지에 무단 설치된 자연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칠판을 좀 잠깐 볼게요. 거기 상단 여백에다 한번 좀 적어 볼게요. 무단으로,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승낙이나 동의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몇 년을 버티면요? 20년 버티면 무슨 기지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랬죠? 분묘 기지권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예, 그 대신 그 설치된 연도가 언제 이전일 때, 2001년 1월 12일 이전일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 대신 언제부터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13일부터는 불법이고 시효취득은 없다 그랬죠. 근데 똑같은 무단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자연장을 설치를 했대요. 그렇죠? 자연장. 그러면 이건 20년을 지났던 200년을 지났던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분묘기지권은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냐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자연장하고 분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자연장은 뭐가 아닌 거예요. 분묘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자연장은 자연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장 기지권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장을 위해서 인정하는 권리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인정하는 권리는 있어. 분묘를 위해서 인정하는 권리는 있지만 자연장을 위해서 인정하는 권리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장을 설치해서 20년 지나도 토지 소유자가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지 뭐. 어떤 뭐 시설 같은 거를 만약에 무단으로 해놨다면 그런 개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그 6번부터 할 건데 다음 주 그 화요일 날이 3월 1일일 겁니다. 맞죠, 그죠? 3월 1일. 그래서 3월 1일 날이 그 국경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긴 하는데 오전 수업만 할 거예요. 오전 수업만. 그러니까 주야간 합반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오전에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3월 1일 날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진도 때문에. 그래서 할 건데 무슨 수업만 하냐면 오전 수업만 할 거예요. 오전 수업만. 그러니까 오후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